3월 24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한태호 아나운서 출장으로 인해서 오늘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연한 봄에 들어서면서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우리나라에 올봄 첫 황사가 유입됐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단 수치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평소보다 짙은 상태입니다. 아침 출근길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근합니다. 5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먼저 강원일보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 한 주간 도내 정치 이슈 정리해보고요. 또 원주의 공공반려견 쉼터인 아름들이 개장했습니다. 동절기 폐장을 끝내고 지난 금요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히 좀 소개해드리고요. 또 완연한 봄 날씨에 걸맞는 따뜻한 시 한 구절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박경리 뮤지엄에서 수필화 손끝으로 읽는 작품 체험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 소식까지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환경 영향평가를 사실상 통과한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후속 행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행정 절차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고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양구는 최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서를 강원도에 제출했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남은 11개의 행정 절차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으로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이 심사 대상입니다. 최종 심사는 강원도로부터 심사서를 넘겨받을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게 되며 정확한 사업비 규모는 오는 10월쯤 완료될 예정인 본 설계 결과에 따라 선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 부처 협조에 나섰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송기헌, 박정하 국회의원은 어제 부처 실무진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미온담을 갖고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정광열 부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원주가 포함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5월부터 교육사업을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법령사업과 특별교부금 사업, 공약사업, 자체사업 등 1,700여 개 사업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전체 사업의 정확한 규모를 확인한 뒤 중복 사업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통폐합 등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한 주간 도내 정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하늘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도입을 위한 입법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6월 11일 성공 출범을 위해 늦어도 5월까지는 반드시 이 137개 조문이 담긴 특별자치도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이르면 4월 중 그리고 늦어도 5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안 차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번 개정안에는 25개 조문으로 구성된 최초의 법안을 137개 조문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군사와 산림, 농업, 환경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와 또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을 담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또 어제 오전 김진태 강원도지사 주재로 전체 실국이 참여하는 강원특별법 법안심사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앞으로 한 달여간의 법안심사에 대비하게 됩니다. 또 지난 22일에도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과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등이 강원특별법 심사에 대비해서 국회를 찾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법안 심사는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법안 심사에 이어서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개정안은 4월 중에 행안위 제1소위로 회부된 이후 입법 공청회를 거쳐야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법 제정 당시에는 행안위 전체 공청회를 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서 소위 차원의 약식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후 행안위 소위 차원에서 법률안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한 달여 동안 정부 부처와의 의견차를 좁히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안소위위원장이 김교흥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라는 점에서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의 협치를 위한 진정성도 중요하게 꼽히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한 달간 정부 부처와의 협상 그리고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과 특별자치도 붐업이라는 세 갈래를 중심으로 해서 입법전에 뛰어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그제 제안 설명을 직접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 대표 발의자로 제안 설명을 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도의 역할과 의무는 다하되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발전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소박한 의지이자 꿈이라며 6월 1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는 강원도가 강원도민의 축하와 성원 속에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행안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에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도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서 여야 강원도 출신의 의원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간절한 제안 설명이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리가 들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해 보고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남았는데 이 국회가 선거제 개편에 뛰어든 가운데 어제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의결했다고요.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국회 정개특위가 전체 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해당 결의안은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지금 현재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한 것과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한 것, 그리고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에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한 것 등 총 3가지 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날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한 결의안 중에서 2가지에 의원 정수가 50석 확대가 포함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의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네. 이 3가지 안이 강원도 선거구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아주 큰 관심사인데요. 이 강원도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의석수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면 유불리가 좀 엇갈리는 상황이라고요. 네, 우선 첫 번째 모델인 중대선거구제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자면 도시의 의원 3명에서 5명을 둔 중대선거구제를 만들고 농촌의 경우에는 1명을 뽑는 방식입니다. 농사노촌인 지역인 강원도의 경우에는 선거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춘천과 원주, 강릉 등도 함께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선거구제에서는 이 한 선거구제에서 1명을 뽑는다고 하면은 수원시의 예를 들게 되면은 수원시의 경우에는 갑을, 병정, 무 5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렇게 나누지 않고 수원시에는 3명에서 5명 사이에 의원들을 뽑는다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에서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인구수에 따라서 권역별로 의원을 배분하게 되는데요. 다만 수가 적은 강원도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 단위로 선출하게 되면서 직능 위주의 안배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비교하면 지역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강원도 국회의원 수는 뭐 변동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의석수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는 지금 8개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에 더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강원도 권역별에 한 명의 의원들을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되면은 총 결과적으로 8개의 지역구 의원에 더해서 한 명의 강원도 권역별 비례의원이 늘어나니까 한 9명에서 10명 정도까지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소선구제의 권역별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하는 안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선거구에 의원 한 명을 뽑는 방식인데요. 다만 용산호천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또 거대 선거구의 출연을 막기 위해서 일정 면적 이상은 특례 기준을 마련한다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가불과 같은 이렇게 좀 기형적인 선거구를 재편해서 나아가 춘천만을 두고서는 가불로 2개까지 성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앞선 도농복합형과 마찬가지로 권역별 선출이 이뤄지지만 권역을 6개로 묶게 되는데요. 비례대표 숫자만을 놓고 정당 득표율을 따지는 병립형과 권역별 전체 의석수를 대입하는 준연동형으로 형태는 달리하게 되지만 지역 대표성을 높이는 권역별 선출이라는 점은 좀 동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을 4명에서 7명으로 묶는 방식으로 강원도의 지역구 의석 8개를 대입하게 되면요. 영동과 영서 등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선거구 획정을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식이 적용이 되면 춘천과 원주, 강릉 등 인구수가 많은 도시 지역에 기반을 둔 후보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강원도는 소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형 방식을 통해서 현재 지역구 8개를 유지한 후에 권역별 비례로 지역 대표성을 띈 추가 의석을 점하는 것도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내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3개 결의안이 모아졌다고 하나 전원위원회 과정에서 각 개편안이 수정될 수가 있고 또 대도시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와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합의가 불발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3명의 국회의원이 늘어난다면 어느 지역이 좀 유리할까요? 인구가 많은 지역이 좀 유리하겠죠? 일단 지역구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곳이 좀 더 유리할 텐데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의석수는 300석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의석을 뺏어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그것마저도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반려견 쉼터 아름들이 개장했습니다. 동절기 휴장을 끝내고 지난 금요일 다시 운영을 시작했는데 자세한 소식은 추인혜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공공 반려견 쉼터인 아름들이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먼저 시설이 만들어진 배경 설명과 함께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반려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날이 풀리면서 반려견들의 외출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트 출입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애견 출입 문제에 대한 의견도 애견인과 비애견인의 입장 차이를 겪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런 애견인과 비애견인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동물 사랑 인식 향상 그리고 바른 애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원주시는 지난 2019년 반려견 놀이터인 아름들을 설치했습니다. 아름들은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들판을 뜻하는데요. 2019년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4만 8천여 명의 반려인들이 이용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장 전부터도 많은 이용 문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개장하고 첫 주말인 지난주에는 300여 명이 반려견과 함께 아름들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날이 더 따뜻해지면 방문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반려견과 산책할 곳을 고민한 분들에게는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이민영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동물 사랑에 대한 인식 향상 등 애견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함은 물론 애견의 공공장소 출입 문제와 관련하여 애견인과 비애견인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2019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아름들은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들판을 뜻하고 19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4만 8천여 명의 반려인들이 이용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은 1만 3천여 명이 방문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전년 대비 방문자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는 개장 전부터 많은 문의가 들어왔었고 개장 후 첫 평일은 평균 50여 명이 방문을 하시며 날이 따뜻해지면 방문자가 증가할 추세로 보입니다. 네, 2019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4만 8천여 명의 반려인들이 이용할 정도로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상황인데 애견을 위해서 만들어진 놀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니까 현장 구성은 또 어떻게 돼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아름들은 우선 대형견과 소형견 쉼터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견과 소형견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 반려인들을 위한 벤치와 쉼터도 있어서 반려인들과 함께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는 매일 산책과 운동이 필요한데요. 아름들에는 강아지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잔디밭이 있고 근처가 산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강아지들이 나무 냄새도 맡고 또 주변을 탐색하기도 좋아서 바깥 활동을 신나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방문한 다른 강아지들과 만나서 친구견도 사귈 수 있어서 강아지들에게 아주 유용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름들 이용하는 분들의 에티켓도 좀 중요하겠죠. 시설 이용하면서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만큼 모두가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이용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입장을 위해서는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강아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13세 이상의 견주가 동행해야 하고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강아지 목줄을 따로 챙겨와서 입퇴장할 때는 착용시켜줘야 하고요. 배변 봉투도 챙겨와서 반려견의 배변은 따로 처리해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용자나 반려견과 마찰이 없도록 담당자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설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방문한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없는 공원 쪽 찾아서 산책 주로 해요. 애들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놀이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변 아무데나 싸놓고 안 치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걔들은 냄새 맡고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입에 넣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여러 애견인들 또 강아지들이 이용하는 만큼 에티켓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아름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용한다면 또 애견인들에게 누구보다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들 이용 외에도 애견인들이 또 지키면 좋을 행동들 또 수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어제는 국제 강아지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세계 모든 강아지를 보호하고 또 유기견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제정된 날입니다. 무엇보다 바른 애견 문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중요한데요. 강아지와 외출할 때는 목줄을 꼭 착용하고 바깥에서 강아지의 배설물은 꼭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애견인과 비애견인의 마찰이 줄도록 시민분들의 성숙한 행동, 에티켓이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풀리면서 강아지 산책 즐기는 분들 많을 텐데 산책 시설이 잘 갖춰진 아름들
방문해서 강아지들과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한 완연한 봄날씨인데요. 완연한 봄날씨에 걸맞는 따뜻한 시 한 구절 만나볼 수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박경리 뮤지엄에서 수필화 손끝으로 읽는 작품 체험이 운영되고 있는데 박경리 뮤지엄 임수희 학예사 연결해서 자세한 체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희 학예사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박경리 뮤지엄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박경리 뮤지엄은 2021년에 개관한 박물관입니다. 박경리 작가님이 생애 마지막 시간들을 보낸 작가의 집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박경리 작가의 손때가 묻은 유품들과 육필 원고들 그리고 생활 공간을 통해 사람 박경리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네. 그럼 박경리 뮤지엄은 토지공원쯤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네. 박경리 뮤지엄은 토지문화재단이 있는 원주시 흥엄면에 해촌마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흥엄면에 있군요. 네. 이 뮤지엄은 생전 박경리 선생의 흔적을 또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시설들로 꾸며져 있다고 들었는데 방문하면 보통 어떤 전시나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박경리 뮤지엄은 3개의 전시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전시실은 작가의 시간, 그리고 작가의 일상, 작가로서의 박경리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제들에 맞게 전시되어 있는 소장품들을 통해서 작가 박경리를 만나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뮤지엄에서 이런 체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봄에 어울리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작품을 원고지에 직접 필사해 보기도 하고 또 시를 감상하고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수필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련된 행사입니까? 네. 수필화 손끝으로 읽는 작품이라는 제목의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손에 펜을 잡고 글을 쓸 일이 많지 않은 요즘인데 이제 박경리 선생님의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써보고 또 그려보면서 박경리 선생님의 글을 조금 더 가까이 느껴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련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박경리 선생님 작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작품도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박경리 선생님 작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모든 작품들 중에서 이제 선택하시는 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저희가 이 계절에 맞는 그리고 이 공간에 맞는 시들과 이제 선생님의 대표작 작품들을 몇 가지를 선정해 놓았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작품을 골라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입니까? 민들레라는 시의 작품도 있고요. 네. 아침이라고 이제 박경리 선생님이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여기 텃밭을 둘러보시고 이제 키우던 동물들을 이제 돌봐주시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 필사와 또 시화 체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요? 네, 여기 박물관을 방문해 주시는 관람객이라면 모두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고요. 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분들까지 모두 참여하실 수 있고 글을 쓰지 못하는 아이들도 부모님께서 직접 시를 읽어주신다면 그 시를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을 잘 못 쓰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필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신이 작가가 된 그런 기분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방문객들이 체험을 보고 또 감상평도 좀 쓰신다면서요? 네. 보통 이제 정말 오랜만에 직접 손으로 글을 쓴 것 같고 이 느낌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고요. 네, 많은 것이 이제 디지털화되어서 펜으로 종이에 직접 글을 쓰는 일이 이제 드문 시대인데
박경희 선생님이 집필 하셨을 때처럼 원고지에 글을 쓰는 느낌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글을 눈으로 읽었을 때보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니까 마음에 더 오래 남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곤 합니다. 네, 직접 입필사한 내용은 평생 가슴에 남지 않을까 생각해 네. 봅니다. 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고 또 봄은 시의 계절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올봄 박경희 뮤지엄 방문해서 분위기 있게 시 한 구절 써봐도 좋을 것 같은데, 끝으로 초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가능하죠? 이 체험은 연중 지금 계속 운영 중이고요. 네. 네, 이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제 돼서 야외로 많이 나들이들을 가실 것 같은데요. 박경희 뮤지엄 주변 나무들에도 지금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습니다. 오셔서 박경희 작가님의 삶의 흔적도 느껴보시고 수피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가님의 작품도 가까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봄에 쓰는 작품, 또 시, 수필, 어떤 느낌인지 특별한 체험 해보시면 아주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경희 뮤지엄의 임수희 학예사였습니다. 네, 3월 24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